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난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광주가 말이죠. 이 금호타이어 공장으로 인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소방공무원 2명이 지금 화상을 입어서 입원 치료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이 과거에요. 한국타이어가 이제 화재가 난 적이 있는데 2023년도에 그때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요. 소방 단계에서 한 4일 정도가 돼야 다 이제 소진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재는요. 크게 얘기해서 금호타이어는요. 서쪽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남쪽 공장이 있는데 남쪽 공장으로 불이 전이되지 않도록 소방당국에서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큰 위험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화재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 생고하고 이 화학약품을 함께 이게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년 공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재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침 오늘이요. 지금 이제 여야 후보들이 전부 광주에 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특히 이 근로 현장에서 이렇게 대규모 이 화재가 나는 거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건 아주 뿌리를 딱 끌어낼 수 있도록 근절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제가 이 자료 화면을 좀 많이 모아봤어요. 그래서 자료 화면과 함께 여러분께 자세하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국민이 불이 났어요. 이 금호타이어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뭐냐? 지금 홍준표가 하와이로 날아간 겁니다. 근데 그냥 날아간 게 아니에요. 탈당을 하고서 날아갔어요. 탈당하고 날아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국민힘을 때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총리로 영입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리 영입성이 이제 이 파장이 커지고 역풍이 불다 보니까 이 이재명의 측근 중에 한 명인 김영진 전 의원이죠. 지금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데 김영진이가 그건 너무 많이 나는 얘기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홍준표 쪽에서는요. 그거 다 기정사실로 보고 지금 언론에 플레이를 하는 건지 언론의 그런 취재에 응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으나 여하간 거의 아니땐 굴뚝에 불이 연기가 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럭무럭 지금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진화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웃어야 될지 참 울어야 될지 알 수가 없네요. 무려 특사단을 보낸다고 합니다. 특사단. 그만큼 우리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절박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0.73%로 우리는 이겼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는 0.73%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뒤지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지금 이제 6월 3일까지 한 16일 정도가 남았어요. 한 2주 남짓하게 남았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제대로만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왜? 후보의 질적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한 표까지도 딱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돼. 그래서 특사단까지 보내고요. 그냥 특사단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김문수 후보의 손편지까지 넣어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본래는요, 김대식 의원이 혼자 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자, 김대식 의원 여러분들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은 지금 김대식 의원인데 김대식 의원의 경우에는요, 지금 홍준표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자, 그래서 홍준표가 당 대표일 때 여의도 연구 원장을 했고요. 이번에 홍준표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선거를 총괄했죠. 자, 그 정도로 최측근 중에 이제 한 명인데, 요 분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한 서너 명을 더 보내요. 그러니까, 홍준표 캠프에서 뛰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손편지를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야, 이게 참 뭐 하는 일인지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풍부한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석동현, 이 변호사죠. 국민변호인단의 단장을 맡았던 분인데, 석동현 변호사가 시민사회 투기 위원장으로 선대의 캠프에 조인을 했다가 야당이 이제 내란 무리, 내란 세력, 내란 프레임
여기에 딱 이제 말하자면 공격의 그 수위를 높이니까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석동현 이 변호사도 말이죠. 김문수 혼자 너무나 참 안타깝게 뛰고 있다.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6월 3일 날 밤에 승리의 축배를 들 때까지 죽자사자 뛰겠다라고 했는데 석동현 변호사의 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차기 총선 아직도 3년이 남았잖아요. 나하고는 김문수 후보하고는 관계가 없어. 예,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 똑바로 정말 제대로 법과는 어떻게 하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인 여러분들은 지금 법이 뭐가 법이에요? 김문수 후보의 말이 법이에요.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공문 지시가 있잖아요. 어떻게 뛰고 있는지 전부 매일 저녁에 보고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자, 그래서 이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이거를 살려내느냐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아침에 그 탈당의 변에서 주장을 했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번만큼요 체제 전쟁적 성격이 강한 선거는요 제가 한평생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체제 전쟁이라는 말 써본 적도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애국 시민들 우리 이 세력 가운데서는 체제 전쟁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가장 적확한 저는 표현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 체제 전쟁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는 체제로 계속 갈 것이냐 이런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져서 그야말로 준사회주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냐 예, 그야말로 포퓰리즘이 판치는 세상으로 떨어질 것이냐 갈림길에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언급과 관계없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특명을 내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안 뛰게 얼마나 뒷짐만 치고 있길래 이런 그 지시 공문이 내려가느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지금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결국은 시민사회특위 위원장직을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법원장 출신의, 제가 이 앞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강민구 변호사, 법원장 출신의 강민구 변호사가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의 위기, 이거를요,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여기저기서 뭐, 이제, 중미에, 그렇죠. 그런 게 남미 지역이죠. 아르헨티나, 예,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우리가 실패한 사법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이런 사례들을 아주 잘 분석을 해 놓고 있고요. 그야말로 지금 이제 사법부를 가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지를 볼 수 있는 게 온갖 성격의 악법을 보면 이거 결국 사법을 갖다가 가루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성과 위법성이 강한 입법만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제는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네가 악법을 만들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헌재에서 우연 위법성이 간다 하더라도 헌재는 좌파가 지금 강하잖아요. 거기 우파 우리 이제 헌재 재판한데 이것도 썩어 빠진 쓰레기들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헌재로 가져가면 어차피 다 줘. 그러니까 악법이든 말든 간에 만들어 놓으면 이재명이 살아있는 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한, 그리고 민주당에서 192석 지키는 한 어느 누구도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이 법을 통제할 장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사법의 위기가 아니고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강민구 변호사의 이 SNS 입장문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이 광주공장 이 불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야, 이거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예. 자, 자료 화면. 자,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이 자료 화면을 많이 모아놨어요.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오늘 아침에 7시 11분에 지금 화재가 발생했어요. 광주 시내 광신구 소촌동인데요. 이 광주 송정역하고 조금 떨어져 있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남역하고도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 호남선. 지금 이제 광주 송정역은 KTX하고 SRT가 다니는 역. 자, 그래서 여기에까지 영향을 주느냐?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여기에까지는 영향이 별로 없다. 예, 여기까지는. 자,
요것도 이제 조금 자료화면인데요. 이게 이제 송정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화재가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다. 예, 크게 번지고 있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예. 자, 그래서 이 화재 정말 그래도 인명 피해는 현재로서는 없고, 우리 이제 소방대원들 두 분이 이제 화상을 입어서 입원 치료 중에 있다. 근데 생명에는 뭐 지장이 없이 처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 자료화면을 통해서도 보셨지만은요, 여기 7시 11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광주 공장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소방 당국에서는요, 요 광주 공장 화재에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발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시 11분에 1단계, 그리고 7시 59분에 2단계로 격상을 해서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한 2시간 후에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지금 이제 격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고성능 화학차 15대를 전부 다 동원했고,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도 46,000리터짜리 그리고 30,000리터짜리 2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요, 이 펌프차 장비가 100대, 인원이 355명이 진화에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화재는 지금 그 정확한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생고무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 원재료가 이제 고무잖아요, 고무. 그 생고무와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정령 공정 내 고무를 예열하는 장치에서 불꽃이 띄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집된 공장동 내부를 타고 확산 중에 있고,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해서 축구장 5개 면적의 서쪽 공장 70%가 전소가 됐다. 예, 전소가 됐다. 그래서 공장 절반을 지금 태울 듯해 보인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내부 통로로 확산 중에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진화가 잘 안 되느냐? 이게 생고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다가 건물 구조가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샌드위치 패널. 자, 그렇기 때문에 불길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또 하나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소방용수가 이제 바닥을 드러내다 보니까 수압이 약해요. 수압이 약하니까 불이 세게 나가야 되는데 세게 나가는 거가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도 지금 화재 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쪽 공장에는요, 생고무가 무려 20분이나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요, 지금 완전히 진화되는 데는 한 3, 4일 정도가 걸리지 않겠나. 이런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화재와 관련해서 이 생산, 우리 자동차 회사들의 이 타이어 생산의 시장이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이게 조금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조금 크게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광주 공장은요, 금호타이어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세 곳의 공장이 있는데, 광주, 평택, 곡성, 그 인근 곡성에서 이제 이 생산 보충을 많이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74년대 설립이 됐는데 국내 생산 능력은 연 2,700만 개의 45%인 120만 개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공장이라고 하고요. 하루에 33,000개의 타이어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승용차하고 SUV 타이어를 주로 생산하고, 부지 면적은요, 축구장 55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 현재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절반가량이 전소가 됐고,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지금 화재가 났어요.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금호타이어에서는 인근에 있는 전남 곡성 공장을 통해서 대체 생산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김문수 후보도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화재가 빨리 진화되고 부상자도 빨리 완치되기를 바란다. 자, 그리고 특히 화재, 노동 현장 화재를 앞으로 철저히 막고 이런 산업재해와 산업 현장 화재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 자, 그리고 유해가스 피해 등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계 당국이 빈틈없는 조치를 당부드린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조속하게 화재 진화와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화재 관련 소식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홍준표 설득으로 해서 특사단을 지금 급파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특사단에는요, 유상범 단일화 추진본부장, 김대식 대외협력본부장, 조강한 대외협력 부본부장, 이성배 선대위 대변인인데 이분들은요, 전부 다 홍준표 선대위에서 뛰었던 측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서 공지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결단 이후에 당과 나라를 지킬 책임이 이제 더 절실해졌기 때문에 홍 시장에게 진심을 전할 하와이 특사단을 보낸다. 자,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리고 이 특사단은 내일 출국해서 홍준표에게 보내는 김문수 후보의 손편지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식 본부장은요, 홍준표 시장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상징이다. 윤 대통령의 탈당으로 보수의 구심점이 필요한 지금 우리는 홍 후보님의 품격 있는 복귀를 기대한다. 자, 그래서요, 이제 홍준표 시장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는 이유는 예우를 다 갖춰서 끝까지 설득해보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당을 떠나다 보니까 당에 어른이 없다는 것이죠. 당에 어른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어른의 자리를 홍준표가 채워달라. 예, 홍준표가 채워달라. 그만큼 이제 절실하다. 예,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 뭐 이 정도만 하고요. 홍준표의 이런 여러 가지 이 행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적의 판단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도 홍준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죠. 예. 그리고 권영세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서는 착잡하다 하지만 결정을 전도한다. 그러나 4년 전 입당원서를 직접 받은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에서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탈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그러니까 빌미를 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탈당을, 그러니까 선대위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돕겠다. 직에서는 물론하지만 투표 전달판까지 역할을 다 하겠다. 6월 3일 밤 웃으면서 서로 껴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은 김문수 후보 혼자 죽어라 뛰고 있다. 이런 내부의 알력 분위기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로지 딱 한 팀으로서 죽자 사자 뛰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죠.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의 이런 그야말로 방탄 입법, 그야말로 우리 인내의 한계를 지금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인내의 한계와 관련해서 과연 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지금 강민부 변호사의 글 2개를 연거푸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하나는요, 제목이 사법부가 가루가 된다면 이런 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가루로 지금 몰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강민구 변호사도 최근에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친정을 뭐라 그럴까, 이런 단어가 이렇게 뼈 아프게 다가올 줄 몰랐다. 그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정치적 공격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법원이 스스로를 일부의 판사로서가 아니라 때로는 일개 판사로 차치하며 그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린 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자성의 계기를 넘어서 헌정 질서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사법부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지 한 조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이 사회의 법적 질서가 무너지고 그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이 가루가 되면 이 사회의 개인들, 조직들, 기업들, 즉 이 방의 모든 멤버들조차도 먼지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 사법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면 아무리 억울해도 해소할 곳이 없고 아무리 정의로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가 도래한다. 법원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것도 아니고 일부 법관 개인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으로 의지해야 할 헌법의 등불이며 정의의 그릇이다. 사법부가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비판은 자유지만 파괴는 결코 자유가 아니다. 법원이 무너지는 날 그 잿더미 위에서 자유를 논할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사법의 존중함을
소중함을 되새기고 그 법치의 기둥이 꺾이지 않도록 함께 지켜내야 할 따름이다. 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가 바로 체제 전쟁의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 남미 사법부 이 붕괴된 거하고 현재 붕괴 직전에 몰려있는 한국 사법부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의 분석입니다. 남미의 사법부 붕괴 사례, 그 특징을 보면 우선요. 베네수엘라의 사법부 장악을 보자 이거죠. 우고 차베스 정권,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비교했어요. 분석했습니다. 법관을 교체하면서 증언했다는 거. 차베스 정권은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판사들을 해임하고 대법관 수를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친정권 성향 판사들을 대거 임명했다는 거. 정치적 압력과 특검을 남용했다는 거. 자, 그리고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부패 혐의로 기소되거나 특검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는 행정부의 독립적 견제기관이 아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똑같은 현상이 우리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 100명까지 늘린다는 거예요. 판사, 검사들 특검 탄핵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두 번째, 아르헨티나.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죠.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사법부가 어떻게 약화됐느냐.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정권입니다.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판사 탄핵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의 권한 축소, 대법원이 정부의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치르치네르 정부는 탄핵과 특검을 내세워서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했어요. 그래서 법원의 기능이 마비되고 정치적 압력과 탄핵 의혹으로 인해서 사법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권 친화적 판결만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페루의 사법 정치화는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정권이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탄핵 또는 해임하고 그래서 후지모리는 재선 출마의 우연성을 지적한 헌재판사 3명을 탄핵, 해임하고 친정권 인사로 싹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법부를 이용해서 정치적 탄압에 앞장선 겁니다. 자, 그래서 반대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게 재판을 통한 정치적 탄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시리즈와의 유사성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법관 증언 시도입니다. 법원 조직법 개정안. 두 번째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세 번째가 대법원장과 판사에 대한 탄핵 우려. 네 번째가 헌법재판소를 통한 판결 재심 요구. 예,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 그래서 대법관 증언 시도하는 걸 보면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 심지어 100명까지 증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요. 이것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대법관 증언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사법부의 친정부적 판사를 대거 투입해서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특검을 통한 사법부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진행 속도를 문제 삼아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어요. 이것은 남미 국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범죄로 몰아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행태와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법원장과 판사에 대한 탄핵 위협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그리고 특정 판사들을 겨냥해서 탄핵 소추를 위협하면서 압박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와 페루에서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하지 않은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하고 해임한 방식과 매우 닮았습니다. 네 번째, 헌법재판소를 통한 판결 재심 요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재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으로 만들어서 재심할 수 있게 하려고 법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권 분립 체계를 흔들며 법원의 최종적 판결을 정치적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 했던 남미의 사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저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남미 국가의 교훈은 뭐냐 이겁니다. 남미 국가들의 사례는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의해 장악되고 무력화됐을 때 민주주의 체제가 급속히 붕괴될 수 있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법부 독립성 상실은 곧바로 정치적 반대다 탄압,
언론 자유 억압, 그 다음에 시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졌어요. 특히 베네수엘라는 사법부의 중립성 상실 이후 경제적, 사회적 분리까지 가속화하여 국제적 고립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사례에서 첫째,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과 사법부 압박 전략은 남미에서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악법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 두 번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세 번째, 대한민국은 남미 국가들의 뼈아픈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시리즈에 대해 단호히 비판하고 이를 거부해야만 한다. 막아야만 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남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사법부 독립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긴급합니다. 사회적 노력이 긴급합니다. 꼭 우리가 여기 강민구 변호사의 주장에 상당히 지금 공감할 것이다. 공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사법부가 가루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남미 국가들의 사례 보면 정말 사법부의 붕괴가 곧 민주주의의 붕괴로 직결된다. 전초막이다. 이런 우려를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긴장과 비판의 수위를 낮출 수 없다라는 점이 우리가 교훈으로 되새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태까지 열어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